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다 대부분 이제 연기 때 저희가 봤거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인강이나 동강을 듣다가 실강 또는 이제 실영상 뭐 아니면 지금 동영상 듣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연기 때 이제 공부한 이후에 거의 2개월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제 노동법이 이렇게 외울 게 많았나, 그리고 행정쟁송도 이게 내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시죠. 자, 그런데 이제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 때 공부를 했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지식을 조금 잡고 여기에서 더해가지고 살을 이제 붙여나가는 그런 기회가 일기 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료를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회차이기 때문에 자료를 5가지 정도를 받으셨는데 1번 자료가 강의계획서, 2번 자료가 오리엔테이션 자료, 그리고 3번 자료가 1기 수강생분들에게 드리는 편지, 그리고 4번째 자료가 마인드맵, 그리고 5번째 자료가 생각해볼 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간략하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강의계획서를 먼저 펼쳐보세요. 강의계획서. 자, 강의계획서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아마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영순환 때는 기본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책의 흐름, 그리고 개념 정도를 이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1순환 강의입니다. 여기 이제 1순환 강의는 개념이랑 지도 찾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나 아니면 애매한 표현,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내용의 디테일을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불리기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만으로는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한번 은유를 해보면 수학에서 구구단을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를 공부한 다음에 근해 공식을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순환은 구구단을 그냥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만으로는 대입 수능을 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해 공식을 이제 직접 적용하기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도 해보고 내용에 살도 불려보는 이런 이제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칠판에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시험이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일정이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1차는 5월 14일 토요일에 이제 시행이 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원래 8월 달에 시행을 했었는데 이번 해에는 9월 달에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냥 그날 시험을 보는구나, 이게 아니라 사실상 1차랑 2차 사이에 그 시간 텀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동차나 아니면 혼동차인 분들한테 굉장히 기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한 2개월 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보고 나면 다 번아웃 되거든요. 그래서 냉소적으로 이제 변하면서 이거 해서 뭐해? 뭐 어차피 이제 건강 다 버릴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거의 3-4개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좀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기이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한번 불타올라라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빨간색 옷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1기 동안 최대한 내용을 풍성하게 살을 많이 이제 덧붙인다, 그리고 열심히 한번 해본다, 최대한 눈에 많이 바르고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편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나눠드린 GS 1기를 시작하며 라고 하는 3번째 자료에서 보면 아마 이제
희한한 그림이 들어가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피카소가 작업을 했었던 연작 판화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미술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험 과정도 제가 이제 한 10년 정도 이 수험가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이것과 정말 맥락이 맞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연기 때는 여러분들이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관찰해보고 저렇게 생긴 거구나 약간 이제 맛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일기 때는 핵심 특징을 이제 추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하면 안 되고 핵심 특징을 주로 이제 추려내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2기, 3기 때는 정말 핵심 골자로 완전히 전곡을 찌르는 요런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살을 분리하면서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살을 분리는 과정에서 엄선하는 겁니다. 점점 엄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시험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시험을 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이제 100분 동안 3문제 정도 풀게 되는데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10줄에 구구절절 하는 게 아니라 3줄에 엄선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선은 여기 1기 때 내용을 불리면서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아신 다음에 2, 3기 때는 이제 엄선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사족 빼고 정말 핵심 특징에다가 약간 더 붙이면서 상품가치 있는 그런 이제 답안지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10줄 동안 정말 핵심은 없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핵심이 있는 3줄, 이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과정을 거쳐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게 수험의 한 과정이지만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고 나서 노무사로 활동하실 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 뭔가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법적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인사 관련한 지식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컨설팅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때 구구절절 얘기를 하면 듣지 않아요. 대부분은 이제 대표자 아니면 상사이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우선은 주거나 본인이 찾거나 거기에서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핵심을 찾은 다음에 이걸 이제 상품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수련을 해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우리 강의 기획서 보시면은 그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진도표대로 한번 가르쳐는 보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시간에 어느 정도 좀 연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스케줄상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아둔 것일 뿐이지 약간씩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 예습을 하신다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 범위를 약간 무협지 읽듯이 또는 소설 읽듯이 빠르게 읽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생동차라서 저 지금 너무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은 목차 정도만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저희 강의 시간은 2시부터 5시 45분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을 제외하고 매 시간에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한 10분 정도 보고 같이 이제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 15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5회차 그리고 11회차에는 중간고사 1번, 기말고사 1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쪽지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웠었던 누적 범위를 이제 포함해서, 기말고사는 이제 완전 누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해가지고 중간고사는 25점, 기말고사는 50점 이렇게 한번 시험을 보고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인사노무관리 개념 MP3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연기 때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다운을 받으셨을 거고, 아직 이제 다운을 받지 못했다거나 많이 듣지 않으셨으면 꼭 다운을 받으셔서 이제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마인드맵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싹 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선은 뭔가 자료를 받으면 외워야 된다 이런 이제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흐름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긴 하는데 우선은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그리고 인접한 주제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용도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흐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긴 한데 흐름도 여러분들이 또 요것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끄럽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끊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학은 현상학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법학을 공부하듯이 어떤 문제의 소재, 뭐 제기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법조문을 보고 뭐 학설도 이제 공부를 하고 판례도 공부하고 결론을 내는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이제 기법이나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흐름을 꼭 끼워 맞추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 빈도, 눈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이제 많이 접해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좀 드리는 편인데 자 이것도 이제 써먹어야 여러분들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막 이제 꼭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방 안에 붙여 놓는다거나 아니면 책상에 붙여 놓는 거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이제 나중에 그 합격하고 나서 방 사진, 뭐 컴퓨터 사진 아니면은 책상 사진 이런 거 많이 보여주시는데 마인드맵 이거 이제 쫙 한번 붙여놓고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눈으로 봤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잘 써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참고 강의 일정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넘어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시면 우선 합격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이제 사소한 것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합격 기준은 학자를 뽑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학자를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개념을 조사까지 외운다거나 이게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이 아니라 결국 뭔가를 물어봤을 때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약간 부족해도 내용이 약간은 빠져 있어도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맥락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논리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묻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그 답안지를 쓰실 때 우선은 막 모든 조사와 모든 주어 수어가 완벽하게 이제 구성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우선은 물론 비문도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수기로 쓰는 거고 컴퓨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을 하시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싹 다 외운다 또는 문장을 완벽하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 80%를 최대한 표현한다. 이러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게 너무 이제 요원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공부 동력이 잘 안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 칠하는 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연기 때 제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더 여기에서 심층적으로 더 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일기를 보시면 이제 개념 그리고 학자 그리고 키워드 연도 또는 어떤 중요한 기법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커버리지를 좀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되 이게 어떤 이제 유용성이 있냐면 너무 책을 막 씹어 먹듯이 정말 이제 나는 인생 이모작이니까 아주 그냥 이거 다 외운다 이게 아니라 자 오늘은 한번 노란색만 본다. 자 노란색이 예를 들면 뭐 기법이다 라고 하면 기법만 오늘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주황색만 본다 또는 핑크색만 본다 라고 하면 오늘은 대목차 중목차 정도만 빨리 본다.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좀 해두시고
이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 보시는 방법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질문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카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질문한 지 4일 이상이 되었는데 많이 피드백이 없으면은 그날 폭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를 강의하는 경우에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이제 4일 만에 안 오면 막 카페 같은데 김유미 선생님 뭐 하고 계신지 아시는 분 거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리지 마시고 그냥 다시 복사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도 없나요? 거기 이제 김유미 선생님 지금 어디 살아계신지 아는 사람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보내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오리엔테이션 자료 중에 정말 애기 쓰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입니다. 그래서 선배가 들려주는 인사노무 관리론 학습 노하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노하우가 지금 거의 한 최근 5개년 정도 중에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만 그나마 추린 겁니다. 그래서 뭐 카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나는 공개되는 거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합격한 이후에 저에게 이제 별도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어보시면서 자, 보편론적 접근이 아니라 상황론적 접근. 나한테 맞는 사람, 나랑 뭔가 결이 비슷한 사람 같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찾으셔가지고 아, 이 사람은 요런 방식으로 했구나. 참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요것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성공적인 어떤 모델, 합격자 또는 이 사람 나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합격한 사람, 이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도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정말 수많은 사례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에서 본인과 적격한 사람 한번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기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는 그 편지 있잖아요. 편지를 한번 보시면 항상 저한테 이제 이거 많이 묻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가장 많이 묻는 게 일기 때 목표를 그럼 뭘로 삼아야 되느냐 또는 이해와 정리와 반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내재화 라고 하는 암기가 되어 있다면 암기 수준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면 당연히 완성형은 없습니다. 지금 100%다 이해 정리 반복 그리고 암기까지 그렇게 한 사람은 없고 제가 추천하는 그 수준은 한 6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책도 딱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사노무관리 전략노트 이거 다 외우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싹 다 외우는 거 아니고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내재화라고 하죠. 사실 저는 암기라고 하는 표현 좀 싫어하는데 내재화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그 다음에 이걸 반복을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 내 걸로 만드는 게 결국 암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게 사실상 그 책의 60%가 여러분들이 결국 가져가야 되는 그 퍼센테이지인데 60% 당연히 못합니다. 그 60%의 60%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기 때는 다 우리가 내재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부분의 한 60% 정도는 이해, 정리, 반복 하셔가지고 내재화 하기까지 그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 복이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선생이 되고 싶지만 좋은 학생을 만나는 것도 이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특히 일기를 시작할 때 이번에도 저도 이제 좋은 선생님이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좋은 학생 우선은 성실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무비판적으로 이건 이렇다 이렇게 암기를 하기보다는 생각을 해서 혹시 이런 게 맞는 건가요? 또는 조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얻어가는 그런 이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저희 바로 이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노무관리 그 전략 노트.
1편에 1장부터 이제 볼 텐데 우선은 1편에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1편의 기출문제 보시면 자, 작년에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와 관련해서 자원 기반 관점의 개념 그리고 핵심 요소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물었고 여기에 더해서 자,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오라고 약술 문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자원 기반 관점에 대해서는 알아두어야 되는 그 주제구나, 내용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자, 인적 자원 관리 부서의 역할 4가지 이것도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싹 다 풀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기출 문제는 사실상 지금 트렌드랑 너무 멀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낸 적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너무 통짜로 문제를 냈거든요. 그냥 연봉제에 대해서 다 써봐라 또는 뭐에 대해서 그냥 다 써라 그냥 다 써 그냥 이렇게 이제 개방형으로 묻다 보니까 채점할 때 굉장히 좀 애매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장단점을 쓰고 누구는 뭔가 이제 관리 방안을 쓰고 누구는 기법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은 그래도 교수님들이 채점의 용이성을 위해서 최근에는 구체적으로 묻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명확하게 자, 핵심 요소 4가지를 써라.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부서 역할 4가지를 써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문제 경향이 개방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묻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옛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어볼 필요가 없다. 이건 아닌데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물어봤구나. 연봉제를 예를 들면 97년에 물어봤구나. 왜 그럴까? 아마 이제 그때는 IMF라고 하는 이제 역사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성과주의로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연봉제를 물어본 거구나. 이렇게만 이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지 똑같이 풀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3개년 문제 정도는 조금 눈여겨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경향성으로 요런 방식으로 문제가 지금 나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회 때나 3회 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론사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3회 때를 보시면 경영조직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그리고 조직행동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때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시대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이랑 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선 교수님이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인간관계론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2번이나 이제 기출을 했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은 강의는 PPT를 통해서 전체적인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지만 책을 통해서 정리할 부분은 책을 같이 보자, 몇 페이지를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1편은 개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기 때 뭘 공부를 했었냐면 인적 자원 관리가 뭐고 그리고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론적인 부분 그리고 관리사적인 부분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은 1장 먼저 보도록 하죠. 1장에 자, 경영학과 경제학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묻진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묻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자원 배분 과정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를 이제 경제활동 전반의 메커니즘으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더 넓다고 할 수 있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제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해야 되고 비용을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업의 메커니즘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경제학은 전반적인 그 여러 주체들의 메커니즘, 운영 과정, 작동 과정을 보는 것이고 경영학은 기업의
그러한 작동 과정이나 이제 운영 과정을 살펴보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여기 1장에 나와 있냐면 인적 자원 관리가 경영학의 하나의 분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넓은 범위부터 우리가 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인적자원관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기업의 운영관리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4페이지 2번에 마이클 포터가 주장을 했었던 가치 사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 포터가 이제 하버드 경영대 교수인데 1985년에 경쟁 우위라고 하는 저서 책에서 자, 경제 그리고 경영의 운영과 과정,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이제 주 활동 그리고 위에 보시는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활동으로 기업의 활동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여기 5페이지에 요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주 활동이라고 하는 본원적인 활동은 뭐냐면 생산이나 이제 서비스를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창출해내기 위한 일반적인 이제 흐름 그리고 과정을 이제 이렇게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시화해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시면 됩니다. 느끼는 게 뭐야? 우선은 그냥 저런 활동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바운드 로지스틱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사와서 뚝딱뚝딱 만드는 오퍼레이션, 생산 활동이 필요하고, 자, 만드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전국 각지로 외적 유통으로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류 유통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팔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 팔리도록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영업 활동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 그 재화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서비스 활동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국 주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활동, 본원적인 활동을 우리가 주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뭐가 창출이 된다? 이윤이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가시적이고 명쾌하게 이렇게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인적자원관리 활동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인적자원관리 활동은 바로 위에 나와 있는 지원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음영 표시를 넣어놨죠. 자, 지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조 활동, 백업 활동이라고도 하는데 직접적인 가치 창출에는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의 이제 기반 구조를 위해서 뭔가 이제 구매를 한다거나 시스템을 설계를 한다거나 또는 R&D로 이제 연구 개발 활동 투자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인적 자원을 채용해서 잘 운영하는 활동,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지원 활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활동은 아니지만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활동이다?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백업해주는 활동인데, 다른 활동들보다도 좀 더 이제 중요하다. 우리는 아무래도 인사관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활동도 다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도 조금 더 그 중요도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활동들보다 인적자원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인적자원관리를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우리가 연기 때 뭐라고 개념 정의를 배웠었느냐? 인적자원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력을 대상으로 해서 자, 일종의 어떤 기능별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과업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들끼리, 즉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를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하에 그래서 플랜, 두, C를 하면서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과 종업원의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둘은 즉 여기 나와 있는 기업과 종업원은 성과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만 이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종업원도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고 동기부여가 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 성과 창출의 의지가 계속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그리고 종업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1년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더 추가해 봅시다. 1기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은 요 두 가지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트라이앵글의 세 가지로도 얘기를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산업 내에서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하면서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우선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존이 필요하고 자, 생존을 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형을 점점 넓혀 나가면서 규모를 크게 팽창시켜서 발전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성장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존도 필요하고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기업도 사회 전반적인 어떤 일원,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고 보죠. 이게 이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업의 목적을 즉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 또는 기업의 목적을 그냥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의 목적 또는 기업의 총체적인 목적은 생존하고 성장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인력을 대상으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이직 관리의 제반 기능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잘 수행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 즉 플랜 두 C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목적을 너무 여러분들이 한정적으로 생산성 또는 수익성 또는 뭐 경제적 효율성 여기에만 이제 매몰해서 생각하시기보다는 요 세 가지 모두를 추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율성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추가를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번에 보시면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가? 무엇이 특별하기 때문에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8페이지까지 동그라미 10번까지로 해서 우리가 한 10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제 뇌피셜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자, 동그라미 1번에 이제 경영의 3요소가 있는데 제대로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히든 밸류, 숨겨진 가치로서 중요하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죠? 오라일리와 페퍼라고 하는 교수님들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었냐면 자,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에 인적 자원의 가치는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 밸류라고 불리우고 결국 이러한 사람이 어떤 걸 창출한다?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의 3요소 중에 돈 그리고 자본, 자원 그리고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히든 밸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시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작년에 시험을 우리가 봤었던 자원 기반 관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하고 무엇이 특별한가를 역설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두 번째 자원 기반 관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사결정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버트 사이먼이라고 해서 카네기 멜론대 교수입니다. 카네기 멜론대 교수로서 의사결정의 대가라고 불려요. 그래서 결국 경영활동을 하는 건 누구다? 인적 자원이 하는 건데 인적 자원이 판단과 의사결정의 주체자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시면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결국 지식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처럼 지금 이제 제조업에서 뭔가 뚝딱뚝딱 많이 만들어내서 산업 구조나 기업의 생산성을 바꾸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인적 자원이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한번 보시면 무형의 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무형이라고 하는 건 뭐죠?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즉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술, 능력 과 같은 것들을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거나 굉장히 잘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쉽게 여기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 기업의 성과 창출에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봅시다. 8번은 우리가 연기 때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8번을 조금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의 가치는 경제학에서 말을 하는 렌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우선 렌트라고 하는 개념을 알기 전에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경영학에서 자, 뭔가 투입하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선 자, 땅을 빌려주면 뭘 받죠? 지대라고 하는 렌트를 받습니다. 즉 랜드를 빌려주면 렌트를 받게 돼요. 자, 그리고 노동을 투입하면 뭘 받게 되죠? 노동을 투입하면 임금, 웨이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캐피탈이라고 하는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뭘 받게 되죠? 이윤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자를 받게 됩니다. 자, 이것과 같이 인적 자원의 가치도 땅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리카르도라고 하는 고정 경제학자가 주장을 한 것인데, 자, 두 번째 줄 한번 보세요. 렌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랜드, 토지를 사용해서 이윤을 거둔 데 대해서 지급하는 대가를 우리가 렌트라고 부르기로 한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인적 자원에 투영을 해보면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뭘로 우리가 유사하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냐면 땅의 비옥도로 이제 한번 비유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월하게 경쟁력이 있는 인적 자원은 비옥한 땅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옥한 땅과 비슷하다. 그래서 땅의 비옥도에 따른 토지 생산성의 차이가 있듯이 비옥한 땅도 있고 질이 나쁜 황폐한 땅도 있죠. 그런데 자, 굉장히 좋은 인적 자원은 비옥한 땅이라고 할 수 있고 지주는 생산성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제 지대로 요구할 수 있듯이 인적 자원도 뭐다?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그만큼 렌트가 높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냐면 네 번째 줄에 자, 그런 인적 자원을 확보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서 리카르도식 차액 지대설에 기반해서 렌트를 창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 비옥한 땅은 그만큼 렌트 지대가 높듯이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있는 인적 자원의 생산성은 다른 자원들보다도 더 많은 이윤이나 생산성을 이제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땅으로 비유를 한번 해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르도는 아무래도 이제 고정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차익 지대설로 사람의 이제 이러한 생산성도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기 때 봤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 외부 역량을 통합하고 구축하고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최근에 이제 기업의 중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겁니다. 핵심 역량.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선 우리가 2편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환경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인 요소, 정치적인 요소, 법적 요소, 사회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많고 다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요소 변동성이나 동태성이나 이질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인지해서 잘 연결시키고 나름대로 구축을 하기도 하고 연결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역량을 우리가 핵심 역량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핵심 역량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인적 자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어디로 이제 회귀를 하시냐면 6페이지로 회귀하셔가지고 동그라미 2번에 자원 기반 관점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원 기반 관점은 조금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별도의 연습장에 요걸 좀 필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 기반 관점은 사실 1959년에 펜로즈라고 하는 학자가 포문을 던집니다. 우선은 화두를 던졌다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다가 이 논의가 이제 약간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1980년대 전략 경영학자들이 자, 기업의 경쟁 우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연구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우선 1980년대의 지배적인 이론은 포지셔닝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유진 포터가 대표적인 포지셔닝 학파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포지셔닝 학파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산업의 세팅을 잘 설정해 두어야 평균 이상의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그냥 사업이나 아무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산업 내에서 한번 기업을 운영을 해볼지를 잘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 분석을 잘하고 돈 벌 수 있을 만한 데에 우리가 세팅을 잘해야 설정을 잘해야 평균 이상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는 학파를 우리가 포지셔닝 학파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적 관점이 사실 내부의 어떤 자원이나 핵심 역량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돈 벌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발을 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요인을 잘 분석을 해서 환경 분석을 잘 해야 결국은 이제 수익이 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마이클 유진 포터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수익이라고 하는 거의 함수는 결국은 컴페티션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특정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이 처해 있는 구조적인 환경,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5가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어디에 세팅을 할까를 구분을 할 때 공급자가 얼마나 규모가 있는지 또는 구매자가 얼마나 규모가 있거나 가격 민감도가 있는지 그리고 대신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또는 자, 잠재적인 진입자들이 얼마나 그 수가 많은지 그리고 이미 그 산업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지 이런 5가지 정도를 잘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재적인 뭔가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원 기반 관점의 히스토리로 이제 거슬러 한번 올라가 봅시다. 1959년에 펜로즈는 The Theory of the Growth of the Firm이라고 하는 기업의 본질이라고 하는 성장의 본질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자, 기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양한 이질적인 자원의 집합체 내지 결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업은 뭐다? 자원의 결합체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것들의 결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래서 기업 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성장이 달라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그 펜로즈가 얘기를 한 게 인적 자원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자, 그러다가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이게 1959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굉장히 논의가 좀 지지부진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 80년대 지배적인 이론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팅이 중요해. 그래서 어떤 산업에 처해 있는가가 결국은 수익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자.
1984년, 89년 이후부터 이제 엄청난 연구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너펠트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원을 통해서 독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결국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더 중요한 거지 세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이론들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데 1990년대는 프랄라드와 하멜이라고 하는 학자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그 자원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즉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해주지 라고 하면서 기업이 어떠한 자원, 즉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코어 컴피턴스라고 하는 핵심 역량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도 참 많이 했네,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시는 게 1991년에 바니가 자원 기반 관점에서 그 핵심 역량의 개념을 명쾌하게 자, 내가 이제 정리해 주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인사조직 학자님들이 다른 이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이걸 이제 최종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바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요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자, 우선은 기본 가정이 있고, 자, 기본 가정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그 자원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명쾌하죠. 그렇죠? 정리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자, 경쟁 업체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어떤 요소를 우리가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높은 실적을 가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10년 이상, 30년 이상 높은 실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힘, 이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온다? 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 자원, 이걸 우리가 아까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죠. 그 핵심 역량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선 밸류어블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밸류는 이제 가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는 물론 돈 벌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답안지에 돈 벌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치 있는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실행하죠? 우선은 외부의 기회와 위험 요소를 재빠르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회와 위협 요소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회구나. 이게 위협 요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생산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어입니다. 레어는 이제 희소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죠. 희소한의 또 다른 말이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소수, 드물고 적고 희귀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쟁 업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적고 드물고 희귀하고 귀중한 자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 업체가 쉽게 구입하거나 획득하기 어려워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레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른 기업도 다 가지고 있다면 이게 레어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니미터블이라고 나와 있죠. 이니미터블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 불가능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테이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니미터블을 이제 모방이 불가능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모방이 불가능한 이유가 중요한데, 자, 그렇게 이제 따라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으로, 기술적으로 이제 많은 돈이 든다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기술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특히 바니가 이 세 번째 모방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하위 구성 요소로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요. 왜 완벽하게 모방하기가 불가능하냐? 그건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자, 우선은 역사적인 조건이 하나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복잡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벽한 모방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특한 역사적 조건, 그리고 인과관계가 애매모호하고 사회적인 복잡성이 존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선은 성공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경험을 했었던 고유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물론 굴곡이 있지만, 아, 저 사람이 저것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를 집적하게 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기업들이 고유하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적인 어떤 조건, 사건들로 인해서 오랫동안 축적이 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완벽하게 모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는 인과관계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이 성공했다라고 했을 때 성공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딱 하나로 찝어서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자원과 경쟁 우위 간의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을 보면은 성실해서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성실성은 또 기반이고 여기에 운도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원과 성과, 즉 경쟁 우위 간의 관계가 사실상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추적이 사실상 또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완벽하게 모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회적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경쟁 우위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자, 내부 관리자나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상호관계, 네트워크가 있다거나 기업 명성, 네임밸류가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의 문화나 아니면 관행, 이런 것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따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한 모방 불가능성을 얘기해주는 하위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나오니까 좀 짜증나나요? 근데 자, 다음엔 영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짜증내지 마세요. 그래서 우선은 가치가 있고 희소하고 완벽한 모방이 불가능하고, 이제 네 번째 나왔죠. 네 번째 남은 게 바로 non-substitutable이라고 해서 대체 불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다른 기술이나 제품에 의해서 쉽게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non-substitutable.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자, 제가 계속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게 뭐다? 기업에서 핵심 역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이 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뭐가 가능하다? 10년 이상의 높은 실적, 즉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바니가 인적 자원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우선 자원이 그러하다 또는 핵심 역량이 그러하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전제 조건 내지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걸 의미해요. 서로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다 다르다는 겁니다. 삼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LG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SK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사실상 다 다르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업 자원의 비이동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비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면서 유동적으로 뭔가 흐름이나 아니면 다른 이동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이동성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삼성에 있는 어떤 자원을 LG 또는 SK에 이동시키기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을 비이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같은 산업 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수준이 다르고 자원 자체가 다를 뿐만 아니라 모방이 아주 힘들거나 비탄력적인 공급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힘들다? 유동적으로 이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특정한 기업에 있는 자원을 다른 기업으로 이전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사실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종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기업은 자원이 거의 유사하고 동질적이고 이동하기도 굉장히 쉽다라고 했는데 반박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 자, 기업의 자원은 서로 수준이 다르고 그 자원의 특질도 다르면서 또 그리고 이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다. 이게 기본 전제로 다르고 게다가 핵심 역량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자원이 4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면 뭐가 가능하다? 장기간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거의 여러분들 책 한 권에 그 달하는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임팩트하게 그렇게 주장을 했구나라고 봐서 그렇지 사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주장을 했더니 다른 학자가 아닌데라고 하면서 또 이제 그 논의를 했었다가 다시 정립하게 된 게 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해보세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보 관리나 개발 관리를 보게 되면 바니의 브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자원 기반 관점을 설명을 하면서 이 표가 이제 속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까 그 4가지 가운데 있었던 자, 가치 있고 희소하면서 완벽한 모방이 어려우면서 자, 조직에 의해서 지원됨이라고 갑자기 요 4번째가 바뀌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아까 대체 불가능성 non-substitutable이 바로 조직에 의해 지원됨으로 바뀌게 됐는데 아무리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의 내부 역량이나 룰이나 툴이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문화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불가능하다라고 많이 이제 혼용을 해서 바꾸어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직에 의해서 지원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non-substitutable이라고 하는 대체 불가능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가치 있고 희소하면서 완벽한 모방이 불가능하고 대체될 수 없다면 뭐가 가능하다? 지속적 경쟁 우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가치 있고 희소하기는 한데 모방이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체 불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잠깐 동안의 어떤 차별 우위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가치는 있는데 나머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경쟁 동의. 한마디로 경쟁 업체와 비슷한 유사한 어떤 그 차별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아예 그냥 따질 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이거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이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개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퍼즐을 완성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맨 마지막에 이제 1992년에 라이트와 맥마한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바니가 얘기를 했었던 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3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개념 첫 번째 장에서 바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수직적 적합성과 수평적 적합성을 모두 추구하는 게 결국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인데, 그때 이제 뭐가 필요하다?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이 인적 자원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로 그 네 가지 특징, 바니가 얘기를 했었던 불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관리학자예요. 라이트와 맥마는 인사 조직의 학자이고 바니는 전략 경영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온 요 히스토리를 우리가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죠.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뭐다? 바니가 간결한 명제로, 자, 내가 정리해 주지.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필요하고, 자, 그 기본 전제 조건 가정으로는 종전의 그 의견과 다르게 자원은 이질적이고 이동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리를 해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브린 프레임워크이라고 하고 그 밑에 이후 인사관리 학자들은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인사관리 학자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라이트와 맥마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맥마한이 대표적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학자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학자들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흐름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알아야 되나요? 우선은 워너펠트 알 필요 없습니다. 프랄라드와 하멜 둘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건지셔야 되냐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일부 학자는 뭐라고도 얘기한다? 핵심 역량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핵심 역량, 그 자원이 뭘 가지고 있다?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가능하고, 자, 그게 바로 뭐다?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PPT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6페이지에 보고 있는 그림, 이게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더 우리가 살을 붙여보면, 사람만 꼭 그럴까요?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만 그럴까요? 사람만? 사실 그게 아니라, 자, 기업 문화도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그 네 가지 특징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문화, 우리가 이슈 관리 19장을 보시면 조직 문화, 기업 문화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업 문화도 그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없고 쉽게 대신할 수 없고 그런 이제 특징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창출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8페이지에 보시면 인적 자원 관리의 주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주체는 결국 누가 사람을 관리하는가? 라인이 관리할 수도 있고 스텝이 관리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된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상호 배타적으로 라인이 할 일, 스텝이 할 일 완전히 나눠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겹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히 배타적인 일로 라인의 일, 스텝의 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이 됐었으나, 최근에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후생복지라든지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인사관리의 연구 대상은 일과 사람이다. 그래서 일에 대한 지금 보시는, 자, 우선 쌍가루 1의 직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엇을 이라고 하는 what,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왜 우리가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지라고 볼 수 있는 직무 평가와 어떻게 설계를 해서 동기부여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직무 설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는 4편의 직무 관리가 여기 쌍가루 1번의 직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에 해당이 되는 나머지 부분이 바로 쌍가루 2번에 사람 관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시면 인적자원관리의 목표는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라고 하는 기업과 종업원의 성과 창출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좋은 공부를 했는데 좋은 공부를 한 것을 넘어서서 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냐면, 자, 열심히 공부했어요.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인적자원관리란 무엇인가? 인적자원이 왜 중요한가?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냥 좋은 식사였다. 좋은 공부였다. 좋은 내용이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요런 이제 여러분들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자료 중에 5번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이 물적자원과 다른 점이라고 하는 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좀 추려가지고 복습을 해보시면서 쓰는데, 인적자원은 땡땡땡땡 한 점에서 물적자원과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체이기도 하고 불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무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몇 개 좀 써 두신 다음에 나중에 표현을 할 때 그냥 인적자원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 뭐뭐뭐뭐한 인적자원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1장, 2장에서 공부한 거 좀 뽑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 불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은 또는 뭐 무형의 부가가치 자산을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앞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담백하게 인적 자원 사람은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면서 어떠한 인적 자원은 물적 자원과 다른 인적 자원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5장 지금 그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에 5번째 이 자료는 해설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다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 기반 관점의 히스토리 세부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요 표도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5분 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